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40개가 넘는 대통령의 행정조치, Presidential Action에 서명을 했습니다. 행정조치에는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그리고 각서, 메모랜덤, 그리고 선언, 프로클레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6건의 행정명령, 그리고 12건의 각서, 그리고 4건의 선언 등을 포함한 40개가 넘는 대통령의 행정조치에 취임 첫날 서명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미국 우선 무역정책 America First Trade Policy라는 대통령 각서입니다. 이 각서는 기본적으로 2025년 4월까지 각 부처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반덤핑 보조금 규정 적용 강화, 그리고 FTA, WTO 협정 재검토, 수출 통제 제도, 대투자 규제,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 등등을 검토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라라는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관세 및 무역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대외 수입청 External Revenue Service를 설립하는 그 가능성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세청에 해당하는 것을 영어로 Internal Revenue Service IRS라고 합니다. 이 IRS는 국세에 대한 부분들을 수입을 관장하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통해서 재정 수입을 확충하겠다. 그래서 IRS에 대응하는 ERS를 만들겠다는 지금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고요. 좀 더 극단적인 트럼프 지지자 중에서는 향후에 IRS가 아닌 ERS, 즉 관세 수입으로 재정 수입원을 삼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각서 이후에 3번에 걸쳐 2025년 2월 달에 3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인 관세 부과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2월 1일에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을 전격적으로 발표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캐나다하고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캐나다의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는 10%만 적용한다는 것이고요. 중국산에 대해서는 10%를 추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캐나다하고 멕시코 그리고 중국까지 포함한 이 세 나라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미국 수입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북미 무역 협정에 의해서 사실상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산업과 거의 통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도 무관할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매우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상이 안 되었던 것은 아니죠. 따라서 캐나다와 멕시코도 곧바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할 때는 미국의 공화당 지지가 강한 지역 또는 트럼프 지지가 강했던 지역들,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그리고 품목들에 한정해서 보복 관세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 발짝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25%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던 것은 국경 통제를 더 하라는 의미였다. 마약 밀수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불법 이민자 관리를 위해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30일 유예한다라는 식으로 한 발짝 물러나게 됩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10% 추가 관세 계획에 따라서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국 LNG 석탄에 대해서 15% 그리고 80개 품목에 대해서 10에서 15% 표적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텅스텐과 같은 5개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겠다. 또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에 대한 단독점 조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애플이나 인텔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흘려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관세 부과 품목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총액의 12%로 제한하는 보복 관세를 하지만 전면적인 보복 관세가 아닌 일종의 뜸들이기를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역시 선거 기간 동안에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10% 부과에 그쳤습니다. 또 캐나다와 멕시코와 30일 유예에 협의를 한 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통화를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아직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서로 보복 관세는 현재 진행형이다. 실제로 부과가 되고 있다. 더 큰 딜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월 10일에는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다분히 EU라든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이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통상위협 대응 조치를 발동하겠다. 여기서 핵심 내용은 미국에서 EU에서 굉장히 큰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것입니다. EU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또 가장 큰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보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동차 또는 반도체, 의약품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도 4월부터 25% 관세 부과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철강에 25%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은 철강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로서 아마 20% 정도 한국 철강 제품이 미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25%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철강은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산 철강들이 국내에까지 유입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 환경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EU 같은 경우에 향후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 현금 부담금 형태로 EU의 출권 거래 제도의 값을 사실상 관세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가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데 엎친 데 덮친 꼴이 되기 때문에 철강에서 25% 추가 관세는 굉장히 우리에게 타격이 됩니다. 트럼프 일기에서도 철강에 대해서 이런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결국은 일정한 쿼터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협정을 EU와 한국 같은 경우에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쿼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철강, 알루미늄 25% 추가 관세는 EU하고 한국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25% 추가 관세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미국의 생산 시설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좀 더 확충을 해서 사실상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 GM 같은 경우에 현재 한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거의 90%를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형태인데 한국 GM은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 GM 철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실 멕시코에서 생산 거점을 가져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건 멕시코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알루미늄, 철강, 자동차 25% 관세 부과하는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 같은 것을 미국 국내에 확장하는 식의 그런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협상용 관세 정책인지 두고 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13일에는 상호관세 부과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즉 뭐냐면은 미국과 교역 당사국에서 미국 관세율보다 더 높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상응해서 미국도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상호관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나라가 인도가 되겠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미국에 방문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하고 회담을 한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인도도 관세를 어느 정도 낮추겠다, 미국 거 수입을 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 한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거기서 공장을 지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삼성전자나 전자회사들 같은 경우에 베트남에서 만든 것을 미국에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베트남 경제 자체도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브라질도 상당히 미국에 비해서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품목으로 따지면은 곡물이나 가공식품 또는 운송 장비 이런 품목들이 특별히 인도나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관세가 높다. 그래서 다분히 이것은 인도나 중국, 미국에서 무역 수지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무역 수지 흑자가 많은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 FTA 협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호 관세 부과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호 관세 부과를 미국에서 나라마다 다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비관세 장벽도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보조금이라든지 환율 정책 같은 것들까지 포함해서 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각 국가별로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대미 흑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무역 적자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 다음이 EU고요.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이런 순서고 우리나라가 한 10위 정도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무역 적자를 많이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호관세 부분에서 걸리지 않더라도 어떤 시기든지 우리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거의 매주 관세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 세계를 상대로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이런 관세를 지금 생각한 것 같이 부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협상용으로 해서 다른 대미 투자를 이끌어낸다라든지 이런 또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칩스 액트로 보조금 주기로 했던 것을 좀 삭감하는 협상용으로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4월이 돼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런 트럼프의 관세 몰이에 배경이 되는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스티븐 미론이라는 지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지명자입니다. 우리말로 또 하면은 경제수석에 해당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티븐 미론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가이드라는 보고서를 내놓는 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수입품에 대해서 일종의 세일스 텍스법, 판매세가 부과되는 거하고 사실 같은 효과입니다.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수입업자가 그만큼 세금을 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수입업자가 세금을 내는 것은 최종 소비자들이 세금을 내도록 전가가 되겠죠. 그래서 세금이 부과되는 거하고 사실 같은데 수입품에 대해서 이 수입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생각하면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수요자한테 세금을 부과하거나 사실 공급자 생산자에게 세금을 공급하거나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세는 수입업자한테 세금이 부과되는 형태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우하향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지금 뭐냐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관세를 그만큼 대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말 내고자 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최대 지불 의사를 나타내는 액수가 세금만큼 떨어져서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우리가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시장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 가격이 사실 떨어지는데 시장 가격은 떨어지지만 세금까지 더하면은 최종적인 가격은 더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즉 이게 뭐냐면은 관세 또는 세일스 텍스가 부과되면은 그것이 100% 가격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종의 수요와 공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가격은 100%까지 인상이 안 되고 0에서 100% 사이로 인상이 되고 그만큼 수요 공급 물량은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에 따라서 전가가 되는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여튼 문제는 이게 전가가 된다는 것이고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수출품이라고 하면
하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수출을 할 때 위안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러로 했을 때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이 되죠. 그럼 무슨 말이냐? 환율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즉 위안화가 평가 절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위안화가 평가가 절하가 되기 때문에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물가가 관세를 매긴 것만큼 다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가치 절하가 되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고요. 트럼프 일기 때 대중 관세 2019년에 17.9%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때 위안화가 13.7%포인트 평가 절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 가격 상승은 4.1%였다. 그걸 근거로 해서 좀 대규모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수입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서 소비자 물가 상승이 되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만큼 올라가도 전체 미국의 수입품 비중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게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0%를 계산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에는 상당히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 한 0.6% 미쳤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매기면 결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이런 반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같이 전방위적으로 거의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서 이런 관세를 매겼다고 하면은 일기 때 했던 중국한테 한 15% 20% 관세 매겼던 하고는 다른 효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만약에 이게 협상을 통해서 실제로 관세 매기는 거는 상당히 줄어들면서 다른 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식의 협상이었다 하면은 또 다른데 그게 아니고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도 보복 관세 하겠다고 했었고 중국 보복 관세, EU도 보복 관세에 나설 수가 있고 이런 관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서로 전쟁을 하다 보면은 더 사실 관세가 올라가면서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일기 때와 지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일기 2017년 시작할 때 전후로 보면 한 2% 아주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3%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소비자라든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다. 더더구나 트럼프가 선거에 이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권자들이 갖고 있었던 불만이 많은데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다시 더 늘어난다고 하면 상당한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관세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 보복 관세가 오는 부분들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은 특정한 주 또는 트럼프 지지를 했던 빅테크 인더스트리 이런 데를 타겟팅을 해서 하게 되면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관세 정책을 재고하라는 압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계속 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 외에도 또 하나가 이유가 바로 이제 강달러 문제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를 매기면은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평가 절하되면 달러가 이제 평가 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달러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트럼프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달러가 너무 세서 미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자꾸 해외로 나갔다. 그래서 미국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이야기도 사실 스티븐 미러는 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가이드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첫 번째는 관세로 가고 그 다음에는 환율 정책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약달러로 가느냐? 문제는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외국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난다는 것은 중국 같은 게 흑자가 많이 나죠. 그럼 이제 달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달러를 시장에서 풀어서 위안화하고 달러를 교체하게 되면은 이제 강달러로 가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보유를 하고 있어라는 거죠. 보유를.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있는데 단기 채권이나 이런 국채들 말고 아예 초장기 국채로 갖고 있어라. 압력을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00년 만기, 거의 무제한 만기,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만 있어라는 식의 압력을 가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국이라든지 EU라든지 일본이나 이런 데서 순순히 이것을 받아들일까라는 거예요. 이걸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미국이 힘이 세서 사실은 분리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도의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하죠. 근데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의 영향력을 점차 축소시키는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에도 이런 식의 새로운 사실 무역 질서인데 이 새로운 무역 질서라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미국이 힘으로 짓눌러서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하게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정책인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이제 전 세계적인 경우에 기축통화죠. 사실상 뭐 기축통화 정의에 의해서 EU나 뭐 기축통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합니다만 사실상의 기축통화는 달러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경제에서 발권력을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발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중에서 예외적으로 채무국입니다. 대부분 채권국인데 개도국이 채무국이고 근데 미국은 채무국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 유동성을 어떻게 보면 달러를 통해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교역에서도 쓰이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도 외환 보유국처럼 달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해서 많은 나라들이 리저브 통화처럼 갖고 있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걸 맞춰주려면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달러를 많이 찍어낸다는 말은 뭐냐?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간접적인 조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정부가 사실상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인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국가로서 그동안에 전 세계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어요. 발권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사실은 미국이 생산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쓸 수 있었던 그래서 채무국이지만 그 채무국이라는 게 발권력으로 인해서 유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기축통화의 지위를 EU도 누리고 싶어서 유로를 만들고 했지만 사실상 미국 외에는 아직까지 성공적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스스로 그런 기축통화를 버리겠다는 입장을 완화내지는 다른 기축통화를 허용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브릭스나 이런 데서 기축통화 만들려는 건 못하게 해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다른 나라 말고 비트코인 같은 걸로 보완을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뭐 제휴의 금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데 그 역시 미국의 발권력을 통한 엄청난 미국이 누렸던 혜택들을 스스로 제한하는 게 됩니다. 과연 그것들이 실제로 혜택이 제한됐을 때 오는 부작용들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하나만 보고 있는 거죠. 달러를 약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들, 모순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놓치거나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지속 가능 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강달러하고 또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재정 적자의 문제입니다. 재정 적자가 많이 생기면 당연히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하면은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달러가 세지기 시작하죠.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재정 적자를 낮춰야 되는데 트럼프가 지금 추구하는 정책 과거에 공화당이 계속했던 정책이 바로 감세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TCJA라는 법안을 통해서 법인세 세율을 35에서 25,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췄고요. 이게 한시적인 법이었습니다. 이게 내년에 만료가 되는데 트럼프가 이 법을 영구화시키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법인세를 21%에서 15%로 추가로 인하하겠다. 그리고 팁 같은 데 세금을 면세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감세를 더 강화한다는 거죠. 감세를 한다는 말은 재정 적자 요인이 커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연방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른바 일론 머스크가 다지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인력 감축을 하고 있죠. 인력 감축을 통해서 최소한 예산을 매년
1조에서 2조 달러 정도를 줄이겠다. 2조 달러 정도면 연방 지출의 한 3분의 1,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의무 지출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대규모 감원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규모 감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정말 줄일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소송도 걸릴 것이고 의회와의 갈등, 연방정부 샷다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국방비를 줄이겠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내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군축 협상에서 국방비를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국방비 줄이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방비를 줄이니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도 너희들 국방은 너희들이 알아서 국방비 늘려서 하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국방비 줄이니까 주한미군 주둔하는데 돈 더 내라 이런 식으로 압력을 지금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재정 지출을 줄이는 정책들이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대규모 재정 적자가 발생할지 안 할지, 그래서 강달러 고금리가 이어지는 일들이 벌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판가름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일기하고 다른 것은 금리가 트럼프 일기 때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1% 안 되는 수준에 있다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고금리로 갔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높은 상태고, 또 금리가 높다 보니 모기지부터 해서 그런 불만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또 불만을 가지고서 트럼프가 2기 집권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 금리를 지금 또 못 낮추게 되면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2년 후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의 지금 관세 정책과 재정 적자 관리 정책이라는 것들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게 또 정책이 얼만큼 정말 실행할 것인지, 아니면 관세 같은 경우도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지렛대로 삼는 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월 7일 날 이시바 총리가 방미에서 정상회담을 했죠. 이때 한 1조 달러 정도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보따리를 풉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무역 흑자 내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LNG를 수입하는 거 확대하겠다. 그리고 일본도 이제 방위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일본 제철이 US 스틸에 투자를 더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모디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인도도 내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멕시코, 캐나다는 보복 관세하겠다는 이야기 했었고, EU도 지금 그런 움직임도 있고 또 협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탄핵 이후에 굉장히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런 급변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1기 때와 달리 2기 들어오면서 정말 큰 파트너들 먼저 건드리고 있어요.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인도, 이런 쪽으로 먼저 하고 있고, 이런 나라들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 셀을 해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컨드 무버 애드밴티지라고 할까요? 후속 주자로서의 애드밴티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세 정책이 트럼프의 진위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다른 나라들 케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의 지금 과도기적 정부하고 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덜 푸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약간의 시간을 지금 벌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시간을 본 것이 트럼프의 이 정책들이 어떤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관세 전쟁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미국에서 유권자들의 반응과 인사이드 팔로틱스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관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이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고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국익에 맞게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트럼프가 저러는데 우리는 대응을 못해서 큰일 났다, 이런 패니킹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할 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약하게 보이면은 봐주는 게 아니고 정말 모든 걸 뺏어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한국에 조선업을 이용해서 군함 같은 거 수리라든지 만드는 것들 원한다. 그런 카드를 잘 좀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보 문제 같은 것들도 연결고리를 해서 오히려 국방비를 분담하는 단차원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박이라든지 또는 군수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협업 체계를 통해서 푸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런 체계 안에서 반도체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대미 통상 교섭을 할 때 무엇을 우리가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우선의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국내 일자리 보호를 최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삼아서 이런 대미 교섭들을 향후에 해나가야 된다. 아마 탄핵이 인용돼서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다음 정부가 가장 먼저 부닥치는 현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선영의 경제브릿지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